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 때 광주를 방문하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5.18 망언 인사들에 대한 징계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 봐서는 18일 이전에 징계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유는 뭔지 살펴보고요. 또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막말 공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5.18 유족들은 계속해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윤리위원회 여전히 파행을 겪고 있고 결국 5.18 전에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광주 가기 전에 해결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광주에 다녀와서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오는 것은 얻어맞으려고 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오면은 모두 등을 돌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5.18 당일에 5.18을 폄훼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폐륜 정치다. 이런 집회는 정말 그만해야 한다. 무대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징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망언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경종이 울려져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회 정상화가 오늘이라도 이루어져서 광주를 찾기 전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5.18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재발 방지하겠다. 그것을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마련하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하고 광주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매듭 짓고 정말 떳떳하게 함께 손잡고 광주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망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국회 징계와 5.18 특조위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39년 전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했던 전두환 일당과 차이가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에 복귀해서 5.18 망언자에 대한 국회 징계와 5.18 특조위 정상화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광주에 가서 나라를 쪼개고 5.18을 정쟁화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5.18 정신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회 각 부문의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기다려보시죠. 그럼 이것저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의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죠. 시민 이사장이 광주에 얻어맞으러 오는 것이다.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말씀입니다. 광주 시민들 소중한 분들이고 또 다 잘 판단하셔서 9일날 광주 방문하시겠다는 계획에는 지금 변동 없으신 거죠? 왜 무슨 다른 변동 사유가 있나요? 아니요. 혹시나 예, 다녀오겠습니다. 예, 정연한 교수. 황교안 대표가 이제 국회 핑계를 댔는데 5.18 이전에 징계를 안 하고 갔다 와서 징계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뭐 갔다 와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읽히지 않잖아요, 지금. 예, 저는 이렇게 썼는데 예. 의지 박약. 전혀 그 5.18 망언 징계에 대한 의지도 없고 예. 또 역량 부재. 자, 당의 대표라면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소위 특별법 통과 이후에 지금 8, 9개월째 지금 표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하는 문제의 매듭을 한국당이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뻔한 어떤 대충 둘러대는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요. 지난번 광주에 가서 물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반성 없는 방문은요. 제 방문은 어찌 보면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제1야당 대표가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 당연히 가는 게 맞지요. 자, 가는 게 맞지만 가서 뻔한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핍박당하는 뭐 지역 감정의 어떤 희생자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겠다라고 하는 이미지 정치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국가기념일에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건 맞다. 자, 맞는 것에 온당하게 거기에 걸맞게 입장을 가지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의원께서는 왜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눈치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합리적 보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장외를 다니면서 사실은 그 이제 운집하고 있는 지지자들 중에는 그 5.18을 어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좀 그 견해를 같이 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우쪽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점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저는 그 좀 안타깝습니다. 황 대표가 뭐 총리 시절에도 분명히 뭐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왜 대표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를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처리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주를 내려가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의원의 했던 징계 문제를 좀 미룬다 좀 치더라도 그렇다면 황 대표 입장에서는 5.18에 대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든 어디에 있던 간에. 그래서 법적 역사적인 정리가 된 부분에서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고 또 어떤 지역적 또 어떤 계층 서로 다 갈등 구조로 다시 끌어가는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적어도 정치 지도자라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황교안 대표와 좀 가까우시잖아요. 저는요 5.18에 대해서요 황교안 대표는 이제 그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5.18에 대해서 평가한 제가 문장을 적어놨는데요. 예. 황교안 대표가 이제 2016년에 5.18 기념식에 총리로 참가했거든요. 그때 뭐라 했냐면 5.18은 민주주의 발전의 큰 진전을 이룬 분수령이다. 저게 총리 기념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기념사 대독한 겁니까? 그건 잘 모르죠. 총리로서 이게 발언했으니까 아마 총리 발언인지 그걸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5.18은 바로 이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본이 됐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5.18을 추모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망언을 한 사람들은 망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1인 지배하는 이런 정당이 아니고 민주적인 질서가 적용되는 정당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이종명 의원 제명했어요. 그런데 의원총회를 마음대로 황 대표가 의원총회 열어서 해라. 다 이게 제명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는 하지만 그다음에 그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징계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있고 거기 판단에 따라서 3개월 김순례 최고는 3개월 동안 이게 정직됐잖아요. 물론 이게 김진태 의원도 경고를 받았고요. 따라서 이게 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는 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오늘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부당하지만 황교안에 오는 게 그러나 이게 이성적인 판단과 절제된 은행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자. 예. 이런 게 호소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뭐 환영까지는 뭐 도저히 안 되더라도 양심상 너무 이게 좀 불상사가 있어서 이거보다는 좀 이게 절제된 은행으로 그대로 이게 참가를 좀 이게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5.18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어떤 태도,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식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오만 같은 것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대표적인 게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참석했을 때 그때 자신의 종교적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거기 가서 그냥 꼿꼿하게 있었잖아요. 그럼 뭐하러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까?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줘야 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 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표현하고 그 상대방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거든요. 존중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점을 찍으신 거죠? 네. 천충같이 보여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보였나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럼 보면. 제가 네. 바꿀까요? 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하다. 정치인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대통령들이나 이전의 대선 주자들도 다른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할 때도 지금 상처를 줘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한테 찾아갈 때 그럼 그 아픔에 대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예의 아닙니까? 그게 한국적 예의고 예. 그게 전 세계에 다 똑같은 통용되는 예의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줬으면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가서 그때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행동하겠다. 이러면 누가 거기를 반갑다고 하겠습니까? 예. 최수영 교수께서는요. 저는 속담으로 이번에 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와 한 장 아끼려다가 대들보 썩힌다. 그 사실 지금 그 황교안 대표는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법률가로서는 신중함과 균형감이 대단한 좋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인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정치인이 너무 신중하면 곤란합니다. 정치인은 때가 됐다고 판단할 때는 결단력과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저런 그 결단력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법도 중요하지만 국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정치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국민의 20% 정도가 지지하는 그런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보이는 분이라면은 조금 이런 측면에서는 신중함보다는 그런 과감한 결단력과 그다음 자기가 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좀 어떤 그 결행하는 모습들이 좀 저는 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네. 당내 5.18 망언했던 의원에 대한 제명이라든가 이런 만약 국회 징계 확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차가 이제 의원총회라든가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아마 없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제1야당의 대표라면 5.18 당일 아니면 직전이라도 어떻든 당내 의원들이 망언을 한 건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내세울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향후에 그러면은 징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결단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많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새롭게 국민들에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또 일부 시민들한테 또 비난만 받고 들어온다든가 이건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거든요. 이런 모습은 그냥 과거랑 변함이 없는 걸 또다시 보여주는 걸 불과합니다. 한번 황 대표의 결단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정기랑 교수 사실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갔을 때 물병 세례 받았던 것도 자유한국당 대표라서가 아니고 5.18 망언자들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물음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왜 광주 시민들이 물세례를 합니까? 5.18 망언이 자행되고 있고 벌써 내일 모레 5월 18일이면 39돌째입니다. 39돌이 되도록 광주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는커녕 자극하고 있고 헤집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김한규 변호사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최소한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슨 아까 서정국 변호사님 짚고 넘어가 죄송합니다만 한국당이 민주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민주정당 아닌 정당이 있어요? 당대표가 지금 호남을 품겠다라고 하는 정말 강렬한 의지가 있으면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나름대로 잠정적인 결단을 내려줘야죠. 이게 5.18 이전에 위안부였다가 5.18 끝나면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안 한다에 제가 다 걸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으로는 정치 지도자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한다에 거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절차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해야 돼요. 예. 물론 이제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분위기는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하긴 할 겁니다. 예.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갈수록 정치권의 말들이 격해지고 심해지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정치 현 주소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켜온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다시 돼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광화문 광장의 내부 텐트가 박원순에 의해서 제거됐다면 우리는 박원순의 단부대를 설치하고 오송줄에 묶인 박원순의 조형물도 만들어 그리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하는가 싶은데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정미 대표가 사이코패스 운운하는 그런 막말을 했는데 이보다 좀 더 심한 말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아니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타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대통령도 똑같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시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의학적 용어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병도 있습니다. 한센병이죠. 예. 한센병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나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걸 방치해가지고 그것이 더 커지는 건데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의학적 용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환 평론가, 지금 저런 말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국민들께서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정치가 점점 험악해지니까 말도 함께 따라서 험악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인은 말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말로 설득하는 게 바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말을 무기 삼아서 저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들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오늘 나왔던 저 한센병이라고 하는 발언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센병 환자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김연아 의원은 전혀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 수용되고 그리고 또 그 고통들을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우리 국민들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고통들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천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정도 고통을 겪은 분들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우리들 스스로도 담지 못하는 말인데 그 말을 대통령이 마치 한센병에 걸렸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막말을 넘어서 이 뭐랄까요? 이건 용서받기도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좀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은갑 의원, 저런 말을 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으니까 더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완전 싸움판 형태가 돼 있는데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거든요. 그럼요.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사실은 국민은 없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어떤 선명성을 부각하는 게 입법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막말, 거친 수위 조절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는 또 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도 안 하고 입법 활동이 아니라 뭐 민생은 팽개쳐 놓고 지금 계속 갈등 구조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총선에 저는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과거에는 예를 들면 정치 어른들이 뭐 조정 능력을 갖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답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 점을 좀 눈여겨보고 결국 이제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치권의 이 같은 갈등 구조 수위만 높이는 이것을 여든 야든 서둘러 좀 타개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말을 하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인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남 의원? 그렇습니다. 저런 말을 더 센 말을 하면 자기 지지층의 자기 당의 지지자들이 더 박수 쳐주고 또 그러면 자신의 어떤 뭐랄까 그 인기랄까 이런 것이 올라간다. 이런 어떤 작은 학습 효과들이 지금 작동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은요. 저는 과연 저기 오늘 김연아 의원 같은 비례 초선 의원인데 50대 초반에 불과하시래요. 정치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자, 근데 과연 앞서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다만 한센병 환자의 그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저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야 지도부가 이 막말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비례 초선 의원이 또 그렇다 치더라도요. 여야 지도부가 오히려 막말 방지 협약이라도 맺고 메뉴라도 만들어야 될 판에 당 지도부가 나서 앞장서서 막말을 주도하고 있으니 이게 답이 없고 국민들로부터 정치 혐오만 더 가중되는 그런 지금 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듣기에도 좀 심한 말 같지 않습니까? 저는요, 항상 이제 이거 막말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상징적이고 강한 비판은 구별해야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 그 막말은 예를 들어 이제 그 사이코패스 저거 한센병 또는 이제 달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전 막말이에요. 예. 이런 걸 이게 엄한 비판을 해야 돼요. 예. 그러나 예를 들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옛날에 국회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말을 안 듣게 해달라. 이런 건 이게 막말이 아니고 이거는 저는 강한 이게 비판이에요. 또는 이게 좌파 독재를 멈추라. 이것도 이게 포퓰리즘적인 평등 정책을 한 단어로 이게 비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이게 비판과 막말을 구별해서 비판에게 비판대로 수용하고 막말에게 서로 항상 이게 내음미 오는 말이 고와야 그 음미 가는 말도 곱다. 이런 게 말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서로 저는 막말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예. 사실 그런 말들로 감정들이 좀 서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그런 막말로 또 이어진 부분이 있지요. 예. 김한기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독재라는 표현이요. 독재 시절을 겪었던 사람한테 막말이 아니면 뭡니까? 독재 시절에 반독재 투쟁을 하다 감옥 갔던 사람들한테 독재라고 부르면은 그게 바로 막말인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로 지금까지 남아있고요. 몸의 상처로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겪었던 사람들이 함부로 올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감히 독재라고 무서워서 그런 말조차도 사용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한테 당신 독재하는 것입니다. 좌파 독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그 상처를 주는 것이고 막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막말, 혐오적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표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 공세를 위해서 상대방을 마음을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긁고 상대방을 격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독재라는 말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이게 독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재가 아니니까 독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독재니까 독재라는 말을 아예 못해야 되는 건데 독재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재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 시대에 독재라는 말 입에 올렸으면은 바로 가가지고 붙잡아 갔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때 안 붙잡아 갔던 분들이니까 지금 독재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붙잡아 가봤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태도랑 마찬가지로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면서 좀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 예, 김한기 변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 뭐 표현이 어떻든 내용은 어떻든 간에 제1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사이코패스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물론 그 전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이 가지만은 어떻게 사이코패스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나왔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한샘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폄하하는 발언인데요. 이거는 제 기억적으로는 거의 최근 뭐 수십 년 동안 이 정도의 지금 발언은 아마 최고의 수준의 어떤 좀 막말이 아닌가. 이 정도면은 이건 거의 뭐 헌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발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센병 환우들한테 너무 커다란 고통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 뭐 더 이상 삼가하겠지만은 차제에 그 아마 지금 헌법 개헌 개헌 논의도 굉장히 많은데 국회의원들의 이런 뭐 징계 윤리 위반이라든가 막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의 자치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징계를 논의할 헌법적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서로 막말만 하고 서로 간에 그냥 이거에 대해서 다 그냥 묻어버리고 있거든요. 예. 헌법에 그냥 외부에서 일정 기관이든 좋고 국민들도 좋으니까 이런 막말하는 의원들에서 징계를 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도 좀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말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말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최수영 교수 맨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지금 얼마 전 일본 자민당이 실언 방지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제가 그걸 좀 소개하고 싶어서. 실언 방지 매뉴얼. 정치인들의 실언 방지 매뉴얼을 내놨는데요.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주의사항과 3가지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째, 역사 인식에 대한 개인적 의견 내지 마라. 그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견에 함부로 하지 마라. 예. 그다음에 3번째가 사고나 재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배려가 결여된 발언은 절대 하지 마라. 4번째, 병이나 노인에 대한 발언 주의하라. 5번째, 편한 자리에서 하는 잡담조 표현하지 마라. 를 5가지 경계로 하고 예. 3가지를 또 대중연설에서 얘기한 게 첫 번째, 말은 짧게 하라. 2번째, 대중의 갈치에 흥분하지 마라. 3번째, 제목으로 뽑히기 쉬운 강한 말을 하지 마라. 저는 이것만 유념해도 우리 정치의 막말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한 번쯤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민당에서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민당에서도 가끔 망언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진짜 그 소개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죠. 네, 저도 많이 공감했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예.